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0월 8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도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읽다 보니까요. 최근에 미준 방송의 분량이 너무 길어졌다라는 피드백이 한 2억 개 정도 발견이 됐습니다. 실제로 좀 요즘에 방송이 길긴 하죠. 그래서 피드백 남겨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개인적인 견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방송이 긴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세한 설명, 그러니까 기사를 그냥 읽는 것보다는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확실하게 표현을 해달라. 이러한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준 방송이 앞으로는 조금 짧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호재가 발생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에서 예전에 서머타임이라고 부르던 제도를 영국에서는 아직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3월 31일부터 10월 27일까지는 시간이 1시간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요, 이제 다가오는 10월 27일부터는 다시 정상적인 시간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만약에 제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같은 시간에 미준 방송을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쯤은 밤 10시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늦은 경향이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서 같은 페이스로 일을 하든지 아니면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조금 빨리빨리 일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기상시간이 한 4시 반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새벽형 인간이라 해도 3시 반에 일어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은 녹화 분량을 줄여서 편집 과정으로 쉽게 만들고요. 10월 27일부터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짧은 방송을 좀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에 최근에 제가 좀 말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도 준비해 놓은 기사들을 보니까요, 분량이 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이 혹시 조금 길어지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10월 8일 준비된 오늘의 빅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의 맵을 보시면요, 분위기가 참담합니다. 올라간 종목의 수는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면서 붉은색이 지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올라간 종목들도요, 색이 굉장히 침침합니다. 선명한 녹색이 거의 발견되지 않죠.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엔비디아는요, 2.24%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모습을 보이는 굉장한 주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는 에너지 주식도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에너지 섹터의 모멘텀은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을 때도 그 상승세를 지켜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줄 수가 있겠죠. 어제는 S&P 500뿐만 아니라 러셀 2000도 하락했습니다. 0.89%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하락하는 좋지 않은 모멘텀이 보이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폭을 보시면요, 굉장히 많이 좁아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73.9였는데요. 이제는 65.33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모멘텀이 하락된, 모멘텀이 약화된 종목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제는 S&P 500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 중에 모멘텀을 지키고 있는 기업은 65%에 불과하다. 굉장히 시장폭이 많이 좁아졌고요. 변동성 지수는 급등했습니다. 빅스, 우리가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건데요. 22.73까지 올라가면서 이제는 200일 이평선과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죠. 따라서 다시 한번 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가 관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보시면요, 어제는 74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익스트림 그리드다, 이렇게 탐욕이 넘치게 되면 조금 현금의 비중을 놀리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라갈만 하면, 현금화 시킬만 하면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공포 탐욕 지수가 7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어제는 미준 탑픽도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는데요. 6종목은 상승세를 지켜냈습니다. 가장 먼저 B2가 2.93% 상승하면서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는 엔비디아가 플러스 2.24,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가 플러스 1.85, 우버가 플러스 0.42, 앱 러빈 플러스 0.21, AMD가 0.04% 상승했습니다. 반면 떨어진 종목을 보시면요. IWM 소형주가 0.78% 떨어졌고요.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0.88,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57, 메타 마이너스 1.87, 비트코인이 1.9% 떨어지면서 62,340회가 있고요. 제타가 마이너스 2.13, TNA가 마이너스 2.41, 구글이 마이너스 2.44, 팔란티어 마이너스 2.80,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현재 로보택시 이벤트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많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3.7% 떨어지면서 조금은 긴장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가장 먼저 어제 미국 증시가 월요일을 맞이해서 다시 개장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분위기가 냉각되는 이유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지수의 하락폭도 컸고요. 더욱이 다 같이 하락을 했잖아요. 뭐 소형주, 대형주 가리지 않고 섹터를 막론하고 다 같이 떨어지는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가 발견되는데 도대체 어떠한 걱정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졌는지 이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연착륙이 물 건너갔다. 이러한 걱정거리가 대두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하를 하지 않거나 실제로 금리를 다시 인상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걱정이 시장에 새롭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관련해서는요. 미국 국채의 금리 변동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를 넘어섰는데요. 어떠한 의미를 우리 투자자들한테 던져주고 있는지 이 기사를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채권 트레이더들은 금요일 9월에 대규모 고용 증가로 인해서 경제 전망이 밝아지면서 미국 국채를 계속 매도하여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금요일날 발표된 고용 보고서가 너무나 좋았잖아요. 경기가 너무나 뜨겁다. 아직은 탄탄하다. 이러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경제 전망이 너무나 밝아졌죠. 경제 전망이 밝아진 것은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되면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들게 되죠. 미국 국채는요. 상황이 안 좋을 때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경제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국채를 살 필요가 없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국채를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국채를 매도했다는 것은 국채의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따라서 국채의 수익률,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결과 벤치마크 10년물 국채 수익률이요. 경기 호황의 상징인 수준보다 약간 높아졌습니다. 경기 호황의 상징, 이건 뭐냐면요. 수익률이 4%를 넘어가면 그거는요. 지금 미국 경기가 너무나 좋다. 이러한 신호로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4%를 넘어섰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월요일 10년물 국채 수익률은요. 7월 31일 이후 처음으로 4% 이상으로 마감을 했고요. 한편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도 연방기금 선물 트레이더들이 다음 달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격을 책정하면서 4% 수준 아래로 마감을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50bp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굉장히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거죠. 월요일에 광범위한 국채 수익률 상승은요. 9월에 충격적인 25만 4천 명의 비농업 고용 증가 이후에 경제 강세와 중립금리를 재평가할 필요성에 대한 시각으로 볼 수 있다. 여기 나와 있는 중립금리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인플레이션도 잡을 수 있고 또 경제도 부양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금리를 중립금리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중립금리를 재평가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 얘기는요. 예전에는 중립금리가 3%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 이러한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적어도 3%까지는 가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제는요. 지금 현재 금리가 굉장히 높은데도 경제가 탄탄하잖아요. 따라서 3%까지 내릴 필요 없겠는데? 그냥 4% 수준도 괜찮겠는데? 이러한 의견이 대두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금융시장 참여자들은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는 연착륙 가능성뿐만 아니라 경제가
계속 확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받아들이고 있다.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노 랜딩이라 그럽니다. 따라서 원래는요, 경기가 탄탄하면 연착륙할 것이다. 이게 지배적인 의견이었잖아요. 근데 경기가 너무 좋아서 노 랜딩도 가능하다. 이거는요, 금리 인하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금리를 안 내려도 경기가 탄탄한데 굳이 금리를 많이 내려야 될까? 이러한 의견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미국 경제에 관련해 연착륙에 대한 전망은 고용지표 호조 이후 개선되었으며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연준 인하 기대치를 크게 낮춘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BMO 캐피탈 마켓의 전략가들이 얘기합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부분은요, 연착륙에 대한 전망,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건 긍정적이죠. 자, 그런데 부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단기적으로는 연준 인하 기대치가 크게 낮아졌다. 따라서 연준에서요,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중립으로 돌아가는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행진이 될 것이라는 가정은요, 정상화 과정 중 어딘가에 일시 정지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올라가면서 포기되었다. 자, 이 얘기는요, 여러분 점도표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달에 발표된 연준의 점도표에 따르면요,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2024년에 0.5%포인트 추가적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예측이 있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2025년에도 4번 정도, 따라서 1%포인트 추가적으로 내릴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는 중립으로 돌아가는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행진이다. 계속해서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한 2년 정도는요, 꾸준하게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이 지배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 정상화 과정 중에 어딘가에서는 일시 정지할 것이다. 금리 인하가 멈출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예상이 대두된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시장이 암시하는 11월 연준의 금리 동결 또는 무조치 가능성은요, 이제 금요일 날은 2.6%에 불과했는데 월요일에는 14%까지도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가오는 11월 달에 FOMC 미팅이 있잖아요. 이때 금리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원래는 2.6%밖에 되지 않았는데 14%까지 급등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트레이더들은 여전히 11월과 12월에 각각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지키고 있긴 합니다. 월요일의 시장 움직임은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노동시장이 약화될 것으로 보였던 것과는 정반대다. 따라서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가장 커다란 위험은 리세션이었잖아요. 이제 리세션이 문제가 아니라 금리를 인하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다는 거죠. 8월 2일 발표되었던 7월의 비농업 고용은요, 11만 4천 명 증가에 그쳤고 실업률이 거의 3년 만에 최고치인 4.4%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때는요, 이러다가 리세션 발생하겠구나,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구나, 이러한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이러한 걱정거리는 완전히 사라졌고요. 이제 문제는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거리가 새롭게 대두된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월요일 증시는요, 중동 긴장이 위험을 감소하는 심리에 부담을 주고 투자자들이 목요일에 새로운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함께 바쁜 한 주간의 기업 실적을 기대하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목요일에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CPI잖아요. 이제 CPI의 중요성이 오히려 배가 됐습니다. 왜냐면요, CPI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잡히냐 잡히지 않냐. 예전에는 리세션이 더 중요했었잖아요. 이제는 리세션을 걱정하지 않는 거죠. 자, 이제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요, 이러다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어떠지? 다시 경제가 너무 뜨거워지면 어쩌지? 이게 걱정거리라는 겁니다. 따라서 목요일날 발표되는 CPI 지수가 너무나 중요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글렌메드의 투자 전략 담당 부사장 마이클 레이놀드가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에 따르면 10년물 수익률이 연준이 궁극적으로 금리를 결정할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얘기는요, 적정한 금리, 아까 제가 중립금리라고 말씀드렸죠. 중립금리가 그 전까지는 3%까지는 떨어져야 된다, 이러한 의견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레이놀드는요, 연착륙이 우리의 기본 시나리오다. 아직까지도 연착륙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연착륙을 고착화하는 것이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연착륙이 확정될 것인지 계속해서 우리가 시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CPI가 잡혀야겠죠. 그게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트레이더들이 올해 예상되는 금리 인하폭을 축소하면서 주식 투자자들은요, 현재 주식의 공정 가치가 무엇인지 재평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떨어졌다라고 마무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다시 정리해 보면요. 지금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채권 금리와 주식과는요, 역관계에 있습니다.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지금 안전자산인 채권을 사도 금리가 좋다는 것은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지금 현재 4%가 넘어갑니다. 그 얘기는요. 100 나누기 4를 하면 25가 나오죠. 25는요, 뭐냐면요. 멀티플입니다. 채권을 살 때 우리가 25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주고 산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현재 S&P 500의 밸류에이션은 20배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하는 거죠. 과연 25배를 주고 원금을 손실할 가능성이 없는 안전자산을 살 것인가? 아니면 20배를 주고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S&P 500을 살 것인가?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S&P 500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뭐 채권의 금리가 2%까지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100 나누기 2는 50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요, 50배의 멀티플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의 매력이 올라가겠죠. 50배를 주고 안전자산을 사는 것보다는요, 20배를 주고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수지가 맞다. 이러한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죠. 따라서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주식의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제같이 주식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은요, 경제는 좋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는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인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요, 멀티플은 지금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안전자산의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제가 좋다는 것은요, 실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죠. 따라서 실적은 상승하고 멀티플은 떨어지면서 지금 시장에서 재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골드만삭스는요, 오히려 올해 S&P 500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골드만삭스는 2024년 S&P 500 목표를 5,600에서 6,0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데이빗 코스틴이 이끄는 골드만삭스 팀은요, 올해 S&P 500의 전망치를 최소 3번째로 상향 조정했다. 그래서 연초에 가지고 있었던 목표 주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목표 주가를 이번에 들어서만 3번째 상향 조정하는 것이 지금 골드만삭스입니다. 뭐 이러한 내용을 보시고 뭐 골드만삭스 형편없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요. 그만큼 지금 계속해서 상황이 변화하면서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CNBC 프로의 시장 전략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이는 에버코어 ISI와 동률이고요. 월가에서 두 번째로 높은 예상치입니다. 또한 금요일 종가 대비 아직까지 4.3%의 상승 여력이 있다. 오늘이 10월 8일이죠. 따라서 이제 올해가 3달도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4% 이상 추가적으로 달릴 수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인 거죠. 골드만은 또한 향후 12개월 S&P 500 목표치를요. 6,000에서 6,3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광범위한 시장 지수의 9.5% 상승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금부터 다가오는 1년 동안도 10% 가까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긍정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을 평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떠한 논리가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이들의 논리는요, 대부분의 월가의 전문 기관보다 2025년 그리고 2026년의 수익을 더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내년 S&P 500의 주당 순이익 EPS의 합을요 268달러 그리고 2026년에는 288달러로 예상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다른 기관들이 예상했던 수치 즉 265, 281달러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골드만삭스의 팀은요, 새로운 낙관론의 진정한 원동력은 마진 확대에 대한 견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EPS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견해인데요. EPS가 올라가는 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매출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마진이 올라가면 순이익이 올라가죠. 따라서 지금 현재 골드만이 보기에는 아마도 마진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견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드만삭스는요, 2024년 11.5%로 예상되던 프로핏 마진이 내년에는 12.3%로 상승한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밝히고 있고요. 2026년에는 12.6%를 찍을 수 있다라고 굉장히 높은 마진의 상승 추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골드만 팀은 이전에 2025년 마진 확대를 24 베이시스 포인트로 예상했지만 아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 78 베이시스 포인트. 그 얘기는요. 0.78% 포인트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데이빗 코스틴은요. 2024년과 2025년 S&P 500의 주당 순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8% 그리고 11% 성장할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우리의 미래 주당 순이익 추정치는 꾸준한 거시적 전망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금 경제 상황이 예전보다 호전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거시적 배경은요, 여전히 완만한 마진 확대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며 가격이 투입 비용 증가를 앞지르고 있다. 현재 경제 상황을 지금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마진이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상황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가격은 계속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비용은 그에 만큼 따라서 올라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격은 올라가고 비용이 올라가지 못한다면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순이익은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데이빗 코스티는 또한 올해 특정 기업에 부담을 주었던 특수한 비용이 완화되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의 회복 때문에 기술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향후 몇 가지 실적 개선 요인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비용이 줄어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반도체 사이클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이 회복된다는 것은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지금은 반도체 기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가능합니다. 3분기 실적은요, 이번 주 후반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의 어닝 실적이 시작되는 거죠. 애널리스트들은 S&P 500 기업 실적이 5분기 연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봤던 기사랑 조합을 해보면요. 지금 현재 경기가 굉장히 탄탄하다. 이러한 느낌을 지금 고용 보고서가 안겨줬죠. 실제로 기업들의 어닝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경기가 좋기 때문이죠.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반도체를 위시한 경기 순환주들이 좋은 실적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만약에 멀티플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러한 멀티플의 하락을 어떻게 보면 실적이 메꾸어 주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식으로 이들의 의견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대박 고용 보고서 덕분에 미국 증시 기관들이요, 너무나 분주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모간 스탠리인데요. 모간 스탠리가 2주 만에 미국 증시 전망을 바꿨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2주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렸는데요. 모간 스탠리는 지금은 경기 방어주가 유력하다. 왜냐하면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 굉장히 좀 자세히 보이고 있고 따라서 리세션의 확률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안전한 경기 방어주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이러한 의견을 피력했었죠. 하지만 2주 만에 이 말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과연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월요일 아침 미국 주시장은요. 지난 금요일 예상보다 훨씬 양호한 고용지표 발표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한 후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 금요일만 해도요. 이제 연착륙이 가능해졌다. 연착륙이 정말 확실하다.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죠. 그런데 이제 주말 동안 연착륙이 아니라 노랜딩 아니야? 이러한 느낌이 강해지면서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선물지수가 0.5% 하락했다. 근데 이제 장 마감 때는 거의 1% 가까이 하락하면서 미국 증시가 초라한 성적을 제출했습니다. 마이클 윌슨이 이끄는 모간 스탠리의 전략가들은요, 현재 주식시장의 수익률과 채권 수익률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입증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요, 아까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경기가 좋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경기가 좋으면 주식시장도 좋다. 이러한 식의 양의 관계가 입증됐다고 얘기합니다. 시장의 좋은 뉴스는 이제 좋은 뉴스인 환경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반응은 예상된 것이다 라고 뻔뻔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성장, 노동 데이터는 특히 양질의 경기 사이클 주식에 좋은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러한 주식들은 더 나은 매크로 데이터에 대한 상승 노출이 있지만 대차 제조표가 더 튼튼하기 때문에 더 높은 채권 수익률 환경에는 부정적으로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기사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두 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좋은이란 단어를 보시면 여기 작은 따옴표로 강조를 해놨죠. 좋은이면 좋은이다. 좋은 성장이면 좋은 상황이다. 이거는요, 굿뉴스가 굿뉴스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경기에 관련해서, 경제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뜨면 경기 사이클 주식은 달릴 수 있는 기반이 확립됐다. 왜냐하면 매크로 데이터에 대한 상승 노출이 있는 것이 바로 경기 사이클 주식이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섹터에 투자를 해라. 이러한 메시지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요, 양질이라고 써 있죠. 양질은요, 우량주를 얘기합니다.
우량주는 대차 대조표가 더 튼튼한 기업을 얘기하죠. 따라서 부채가 없는 경기 사이클 주식이 최고다. 이러한 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채가 없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는 채권 수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이자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아무래도 대타 제조표에 부채가 없는 기업이 훨씬 더 좋은 어닝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경기 때문에 지금 경기 사이클 주식이 좋은데 한 가지 단서,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좀 빚이 없는 이러한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요, 불과 2주 전 방어주에 강세를 주고 경기 순환주에 대해서 중립 포지션을 취했던 모간 스탠리의 결정을 뒤집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이크 윌슨과 팀은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현재 주식 트레이드는, 주식 시장은 노동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노동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고요. 이 프레임워크에 따라 금요일에 강력한 고용 데이터와 경제학자들의 1년에 25bp 금리 인하 요구로 인해서 방어주 대비 경기 순환주를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게 됐다라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 고용 데이터가 너무나 강력했다. 따라서 경제는 굉장히 탄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또 한 가지, 경제학자들조차도 50bp 내릴 필요 없다. 왜냐하면 리세션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25bp만 내려도 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방어주 이제 필요 없고요. 경기가 좋을 거기 때문에 경기 순환주를 사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모간 스탠리는요, 금융주를 비중 확대로 바꿨고요. 헬스케어는 중립, 필수 소비재 역시도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말 경기를 타는 이런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모간 스탠리는요, 또한 소형주 대비 대형주에 대해서 중립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대형주가 소형주보다 더 좋다. 왜냐하면 경기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우량주에 투자해야 된다. 이러한 의견이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의견을 바꿨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더욱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대형주 비중 확대 전략에서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요, 이제는 대형주 팔아서 어느 정도 분산 투자를 해라. 소형주도 인클루드 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금리 인하 사이클 자체가 소형주 아웃퍼폼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주장해왔다. 이 얘기는요, 금리가 떨어지는 것만으로 소형주가 좋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게 시작되고 있고 급여 인상이 예상보다 훨씬 강해지면 적어도 전술적으로 대형주 비중 확대 전략에 대한 위험 보상이 덜 매력적이다. 노동시장이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요, 대형주가 더 좋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질의 소형주를 사야 된다. 따라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리는 아직까지 높잖아요. 따라서 빚이 많은 이런 기업에 투자하면 안 되겠죠. 소형주에 투자하되 마진도 좋고 대차 제조표가 굉장히 좋은 이러한 우량 소형주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입니다. 참고로 iShares Russell 2000 ETF, 소형주가 모여있는 IWM이라는 ETF죠. 이 ETF는요, 올해 들어서 아직까지는 9% 상승에 그쳤습니다. 반면 S&P 500은 21%나 상승을 했죠. 따라서 지금부터 경기가 너무나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따라서 소형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요건이 마련이 됐잖아요. 밸류에이션까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소형주에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러한 의견으로 우리가 압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테슬라 그리고 구글이 등장하는데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데이가 구글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입니다. 한번 직접 읽어보시죠. 테슬라 투자자들은 금요일에 회사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지만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로보택시 데이는요, 테슬라 주식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월가에서는요, 이번에 테슬라가 실제 로보택시를 공개하면서 할리우드 주차장에서 무인 차량 서비스를 직접 시연하고요, 안전 데이터를 포함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현황을 검토하고 계획 중인 로보택시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고요, 테슬라 로보택시가 언제 도로에서 운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일부 분석가들은요, 일반적으로 모델 2라고 불리는 저렴한 가격의 테슬라 차량 공개와 같은 추가 정보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이유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율주행의 잠재력이 엄청나기 때문이죠. 미국인들은 2023년에 약 3조 2천억 마일을 운전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술이 운전을 대신할 수만 있다면 과거에는 도로에서 눈으로만 보냈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엄청나게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고요. 따라서 가치가 무궁무진하다. 따라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업에게는요, 수천억 달러의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이 자율주행에 목숨을 거는 이유도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테슬라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업이요, 자율주행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테슬라 이벤트로 인한 후광 효과로 인해 여러 기업이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첫 번째 기업이 바로 알파벳입니다. 구글이죠. 자율주행차, 즉 AV는 현재 미국과 전 세계 여러 대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다. 키뱅크의 애널리스트 저스틴 패터슨이 등장하고요. 이 전문가는 알파벳의 웨이모를 포함한 여러 회사가 여러 도시에서 소규모로 성장하는 로보택시 사업을 이미 운영하고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저스틴 패터슨은요, 웨이모가 일주일에 10만 건 이상의 자율주행 택시 탑승을 완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파벳 주식이 반독점 우려로 인해 과거 가치보다, 밸류에이션보다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패터슨은요, 투자자들이 웨이모에 더 익숙해지면 더 많은 밸류에이션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밝혔고요. 따라서 이번에 이벤트를 통해서 테슬라가 로보택시 기술의 잠재력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면요, 투자자들이 웨이모에도 더 친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저는 이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구글의 웨이모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에는요, 커다란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기업의 가치의 대부분이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미래에 지금 테슬라가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택시의 업계의 1등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구글은 그렇지가 않죠. 구글은요, 웨이모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웨이모는 어떻게 보면 구글이 가지고 있는 기존 비즈니스의 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웨이모에 대한 미래 가치는요, 아직까지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할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테슬라만큼 크지 않아도요, 만약에 웨이모가 테슬라에 버금가는 건전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요, 웨이모로 인해서 구글의 주가는 상당히 많은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보택시의 혜택을 받는 다른 두 회사가 나오는데요. 차량 호출 서비스 회사인 우버 테크놀로지 그리고 리프트가 등장합니다. 이 두 회사는 로보택시를 차량에 통합하는 데 필요한 네트워크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패터슨은요, 우버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몇 가지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가장 먼저 자율주행차 파트너를 영입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는 웨이모, 제너럴 모터즈의 크루즈, 웨이브 등이 포함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죠. 계속해서 스타트업 기업도 하나둘씩 영입하면서 그 네트워크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버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은요, 테슬라와 우버의 주가가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믿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테슬라가 성공을 하면 우버는 망하고요, 테슬라가 망하면 그때는 우버가 성한다, 이러한 논리를 제시하는 거죠. 저는 여기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는 자율주행차, 로보택시 시장에서는요, 2개 이상의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두 기업이 협업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패터슨의 알파벳 주식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200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22% 추가적으로 달릴 수 있다, 이러한 견해고요. 우버에 대한 그의 등급 그리고 목표 주가는 각각 매수 의견 그리고 $90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버가 90까지 올라가면 지금부터 21%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리프트에 대해서는 보류로 평가하고 목표 주가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어제 우버 주가는요, 트루이스트 애널리스트 유셰프 스퀄리가 목표 주가를 $88에서 $99로 상향 조정하고 매수 등급을 유지했다는 소식에 0.42% 어제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방송 앞부분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어제 엔비디아 주식은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거기에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도움이 컸습니다. 어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폭등을 했죠. 그 와중에 엔비디아가 덩달아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월요일에 현재 분기당 10만 개 이상의 그래픽 프로세서 GPU를 출하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액체 냉각 제품군을 공개했습니다. 따라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는요, 몇 주 동안 부진한 이후 어제 15.79% 단 하루 만에 폭등을 했고요.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술의 붐으로 인해서 제너러티브 AI가 사용하는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고요. 따라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AI 칩을 탑재하는 서버를 만들고 있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비즈니스를 돕고 있는 사항입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성명에서 최근 사상 최대 규모의 AI 팩토리들의 액체 냉각 솔루션 DLC가 탑재된 10만 개 이상의 GPU를 배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통 렉 하나에 이제 GPU가 100개까지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따라서 10만 개를 팔았다는 것은 뭐 그들이 만드는 렉 같은 경우는 1000개 정도 팔았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가 가능하죠. 따라서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다. 많이 팔았구나. 하지만 뭐 1000개니까요. 뭐 엄청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요 2.24% 상승을 했고요. 월요일의 랠리는 지난 8월 힌데버그 리서치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공개하는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주가가 폭락한 이후 슈퍼 마이크로의 투자자들한테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공매도 포지션은요 유동 주식의 20%를 넘어갑니다. 따라서 5주 중에 하나는 공매도다 이 정도잖아요. 약 35억 9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나와 있고요. 따라서 어제 이렇게 주가가 폭등한 것은요 어떻게 보면 공매도 스퀴즈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아직까지는 말하기는 이르지만 현재 가격에서 공매도자들이 단기적으로는 손실을 보고 있고요. 포지션을 청산하기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실적이 좋기 때문에요. 그 공매도를 청산하면서 나가게 되면 스퀴즈가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는요 고점 대비 60% 가까이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공매도 스퀴즈가 발생하면 앞으로도 쭉 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올해 들어서는 67% 이상 상승한 상황이다. 뭐 한때는 주가의 상승률이 템버거였잖아요. 템버거의 주식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가장 위에 있는 보라색이 바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인데요. 정말 신나게 올라갔었죠. 여기 보시면 2000%입니다. 그래서 2000% 가까이 2022년부터 올라갔었는데 그리고 나서 쭉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 근데 지금은 공매도 스퀴즈 때문에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또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요 렉당 최대 96개의 엔비디아 B200 칩을 사용해서 렉당 최고 GPU 밀도를 구현하는 새로운 범위의 DLC 제품도 출시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B200는 뭐냐면요 새로운 아키텍처, 즉 블랙웰을 이용한 새로운 GPU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슈퍼 마이크로가 블랙웰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 얘기는요 엔비디아 역시도 본격적으로 블랙웰이 지금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어제 이러한 실적에 관련된 뉴스가 전달이 되면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공매도 스퀴즈가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덩달아 엔비디아가 자랑하는 호퍼칩을 이은 블랙웰 역시도 상승 추세 굉장히 잘 팔린다라는 뉴스가 전달이 됐다라고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10월 8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선정된 기사가 대체적으로 분량이 좀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의 뉴스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좀 더 많은 시장의 뉴스 그리고 종목 관련된 기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미준 올인원 멤버십 가입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되는 다양한 기사 잔뜩 모아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